안녕하세요. 네, 무한의 부. 네. 부를 쌓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다. 네, 부를 쌓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다. 네, 우리도 부자가 되어 봅시다. 나는 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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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탈피. 예. 출사표. 예. 두 번째 단어 출사표. 예, 탈피를 읽어보겠습니다. 탈피. 예, 하여튼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 내가 플라스틱 공장을 떠난 이유는 간단했다.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다. 나는 당시 1분 동안 출근 후 하는 일의 결과를 계산했다. 내가 1분간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일이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나는 1분간 플라스틱 생산에서 5개 제품을 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발전하더라도 내 기여는 10개 정도로 제한될 것이라고 보았다. 사업 구조상 내 영향력은 100개, 1000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고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더 무한한 가능성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쌓은 생산과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산업은 새로운 분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고 나는 이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싶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사고와 결정을 즐겼다. 도전을 좋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래서 창업이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줄 거라 확신했다. 창업을 결심한 후 우선 자본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성공할 것이라 확신했기에 그들은 기꺼이 투자해 주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인생을 뒤흔들 최악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자본을 확보한 후 나는 플라스틱 공장을 설립했다. 최신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기로 했다. 시장 조사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개발했다. 또한 효율적인 판매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우리 사업의 근간은 품질과 신뢰였다. 나는 사업 철학에서 단 2가지만 지키고자 했다. 첫째, 고품질 제품을 일관되게 제공하는 것. 둘째,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다. 이 원칙을 지키자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재정적인 성공도 자연스레 따라왔다. 그 결과 우리는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젊음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을까? 많은 사람은 가난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도전을 미룬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사실 당신 자신이 금강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자기 잠재력을 묻어두려 한다. 대다수 사람은 삶과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두려움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공포와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붙잡는다. 이러한 두려움은 결국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자신을 위안한다. 그러다 보니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며 정체된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진정한 노력과 도전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 쉽게 말한다거나 모든 사람이 창업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내 의도를 오해한 것이다. 창업하라는 말이 아니다. 나의 메시지는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며 공허한 꿈만 꾸는 이들을 향한 것이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도전을 미루지 않는다. 새로운 도전에서의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안 좋아 보이던 일이 오히려 극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패에는 항상 배움이 따라오고 이는 내적 성장을 돕는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에서 큰 결심을 하고 실패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최악이라 생각했던 경험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된 적은 없었는가? 실패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 경험이 인생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준 점이 하나라도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복리. 큰 부는 하늘에 달렸고 작은 부는 사람에게 달렸다. 우리 가문은 오랫동안 굶어 죽어도 장사하지 않는다는 가훈을 지켜왔다. 당시의 시대적 제약과 전통 문화의 영향으로 상업활동은 오랫동안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사회의 계급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상인은 고대 사회의 3인 중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다. 가훈을 처음 깨뜨린 사람은 큰아버지였다. 그는 장사를 시작했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나는 큰아버지의 도전 정신을 존경했다. 아버지도 가훈의 압박 속에서 내적 갈등을 겪었다. 겉으로는 가훈을 따르는 척 했지만 여러 차례 장사를 시도했다. 아버지는 교사로 일하면서 상점의 회계를 돕기도 했고 나중에는 가족 몰래 교직을 그만두고 큰아버지를 따라 인도네시아로 가 유리 제품을 팔기도 했다. 아버지의 사업이 성공했다면 나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자랐을 것이다. 물론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그 경험은 내 마음속에 사업을 통해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씨앗을 심어주었다. 사람의 꿈과 목표는 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한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꿈은 성장하면서 겪는 경험과 상황에 따라 점차 구체화하고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환경이 작용한다. 첫째는 자신의 이상과 목표에서 비롯되는 내적 환경이다. 둘째는 현실 생활에서 오는 외적 환경이다. 이 두 환경은 불가피하게 존재하며 때로는 서로 충돌의 심리적 어려움을 안겨준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의지를 단련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성장을 도와 목표 달성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 어려운 세상의 시련을 겪으며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찻집, 시계점, 철물공장, 플라스틱 공장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해 완전히 독립해 창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적으로 억만장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억만장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적으로 억만장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신중히 고민했고 결국 청쿵으로 결정했다. 청쿵은 강의 이름이다.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강이 된다. 근원은 작지만 동쪽으로 흐르며 수많은 지류를 품어 대양을 이룬다. 청쿵 플라스틱 공장도 작게 시작해 크게 성장할 것이다. 청쿵이라는 이름에는 거대한 흐름과 넓은 마음이 담겨져 있다. 산업에 뜻을 둔 사람은 말리길을 항해하며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 한다. 1950년 3월 15일 청쿵 플라스틱 공장은 첫 번째 플라스틱 장난감 권총 50개를 생산했다. 수량은 적었지만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밤에는 동료들과 함께 축하하며 술을 마셨다. 치기가 오른 나는 창업팀에게 원대한 계획을 밝혔다. 언젠가 우리 공장은 홍콩 최고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회사 이름처럼 청쿵의 물처럼 한 파도 한 파도 높이 치솟아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 회사는 계속 확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부유해질 거라고 확신한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후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찻집, 시계점, 철물공장, 플라스틱 공장에서 그랬던 나는 최전선에서 시장을 개척했다. 같은 판매원이지만 남을 위해 일하는 것과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전혀 달랐다. 창업 초기에 매일 최소 16시간씩 일했다. 매일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지쳤지만 마음만은 항상 달콤했다. 나는 늘 높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 동료와 친구들은 내가 한 번도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젊은이가 먹고 입는 것에 신경 쓰지만 나는 늘 값싼 패스트푸드를 먹고 단순한 옷을 입었다.
나는 월급 대부분을 어머니에게 드려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게 했다. 어머니는 재정관리에 뛰어나서 가족의 생활을 알뜰히 유지하면서도 5만 홍콩 달러를 저축할 수 있었다. 청쿵 플라스틱 공장의 첫 제품이 순조롭게 판매되면서 번 돈이 5만 홍콩 달러를 훨씬 넘었다. 이는 내가 일하는 것이 가장 느리지만 확실한 투자라고 한 이유이기도 하다. 성공한 사람은 저마다의 성공 철학이 있다. 운이든 실력이든 지혜든 말이다. 그러나 나의 인생 철학은 좀 다르다.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렸고 작은 부자는 사람에게 달렸다. 는 것이다. 즉 작은 부자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인간의 운명이 30%는 하늘이 정해주고 70%는 노력에 달렸다라고 믿는다.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모두 운이 없다고 탓할 순 없다. 일이 확실한 투자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직장에서의 잠복기가 필요하다. 큰 목표를 가진 이들에게 직장에서의 성과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일하며 현실에 안주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않는다. 나 역시 사업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생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나는 운명을 바꾸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잠복기가 있다고 믿었다. 나는 더 일하기, 더 생각하기 원칙만을 고수했다.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렸고 작은 부자는 사람에게 달렸다. 리카싱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모든 의미 있는 삶을 한 사람이 그렇듯 리카싱은 주어진 일이 하찮아 보이더라도 완벽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수행하려 했다. 만약 그가 현대에 태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배달 일을 한다면 그 누구보다 부지런했을 것이다. 능동적으로 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장을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을 위해서다. 리카싱이 말하듯 작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나 운이 아닌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다. 당신도 살면서 주어진 일 외에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는가? 언제였는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떠올려보자. 안정성. 100세까지 절대 망하지 않는 원칙.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아니지만 단 한 번도 망하지 않았다는 특이한 이력이 있다. 나는 1950년에 사업을 시작해 오늘날까지 60년 넘게 수많은 풍파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항상 부채와 대출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다. 청쿵 그룹은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해왔다. 내가 보수적이다 못해 강박적인 경영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창업 초기 어려움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에 있다. 가난한 사람 되기는 쉽지만 가난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다. 가난한 사람 되기는 쉽지만 가난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의 의미를 나만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면 된다. 가난한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훨씬 복잡하다.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이 쉽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지출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가뭄이 들 때는 홍수를 대비해 배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홍수가 들 때는 가뭄을 대비해 강물이 말라버릴 것을 생각해 자동차를 준비해야 한다. 이처럼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해서 파산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어야 회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창업 초기 자본금은 고작 5만 홍콩 달러 뿐이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쿵 플라스틱 공장의 위치를 샤오지완이라는 어촌이 있는 시골로 정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홍콩 섬에서 구룡까지 발로 뛰며 적합한 장소를 찾아 다녔다. 끝없이 탐색한 끝에 선택한 곳은 샤오지완의 낡은 공장이었다. 이 공장이라 불리는 곳은 사실상 오래된 창고에 불과했다. 벽은 곳곳이 부서져 있었고 지붕에는 금이가 있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이 우리의 출발점이었다.
홍콩의 봄과 여름은 우기로 악명이 높다. 낡은 공장 지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나는 어쩔 수 없이 귀중한 자금을 수리비로 지출해야 했다. 플라스틱 장난감을 생산하는 앞슬기는 유럽과 미국에서 폐기된 1세대 플라스틱 장비를 중고로 산 것이었다. 현지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워 나는 중국에서 홍콩으로 온 난민들을 고용했다. 낡은 공장, 오래된 장비,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하며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자금이 부족한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체험했다. 어느 날 나는 플라스틱 꽃 구매자로부터 어음 한 장을 받았다. 신용을 중시하는 나는 구매자가 약속대로 어음을 이행할 것이라 믿고 이를 바탕으로 원료 공급 업체에 다시 어음을 발행해 결제했다. 계획대로라면 구매자의 대금이 내 계좌에 입금되면 나는 공급업체에 대한 어음을 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구매자가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다른 곳에서 자금을 마련하려 애썼다.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여러 곳에서 돈을 모았지만 필요한 금액을 채우지 못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나는 평소에 남은 동전을 시계 상자에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다. 신기하게도 이 동전들이 부족한 금액을 채우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 시계 상자는 지금까지도 내가 소중히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볼 때마다 회사의 재무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긴다. 그 후 나는 1956년부터 은행에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예치하는 습관을 길렀다. 이렇게 하면 어떤 위험이 닥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홍콩 경제는 여러 해 동안 고속 성장을 이어왔다. 94년에서 95년 사이 홍콩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이 기간에 은행도 대출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했다. 홍콩 부동산 시장은 침체됐고 주택 가격은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부동산 개발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청쿵 실업은 재무 전략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장기 대출을 크게 줄이고 자산 회수에 주력했다. 1996년 홍콩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전면적인 호황을 맞았다. 청쿵 실업의 유동 자산과 순자산도 많이 증가했지만 나는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원래의 선형 성장 속도를 유지하며 대규모 부채를 지지 않았다. 97년 하반기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청쿵 실업의 자산 부채 비율은 단 12%에 불과했고 유동 자산은 여전히 부채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금융위기의 충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나는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2007년부터 나는 중화권 주식을 점차 매각하여 최소 수백억 홍콩 달러의 자금을 회수했다. 2008년 초 내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건물들을 급히 매각했다. 2009년 11월 나는 베이징에서 투자한 첫 번째 별장 프로젝트를 최소 5.7% 할인된 가격에 매각했다. 이러한 과감한 매각은 손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는 내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손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네. 이상은 풍부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남을 위해 일하는 것과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자신을 위해 일할 때는 자신의 돈을 벌지만 그 돈은 자신의 피땀으로 번 돈이다. 이 사항은 원대하게 세우되 항상 발을 단단히 디뎌야 하며 자신을 사업하는 가난뱅이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사업은 자신의 능력에 맞춰 위험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한다. 순탄한 길만 있을 수는 없다. 과거 나는 사업을 경영하며 많은 정치적, 경제적 변동을 겪었다. 세상에 항상 승리하는 장군은 없다. 다만 군대의 최고 책임자라면 반드시 테러를 생각해야 한다. 작은 나라의 통수권자가 2만 명의 정예병을 가졌다면 다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2배인 4만 명이 필요하다.
전쟁 중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늘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패배에 후퇴하게 된다면 평소보다 2배 이상의 병력을 방어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각 프로젝트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실패를 대비하는 데 쓴다. 손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손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사람들은 사업이나 투자에서 종종 욕심을 부려 일확천금을 노린다. 물론 5번 연속 성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90%의 승률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5번 연속 큰 돈을 벌어들이더라도 10%의 실패 확률 때문에 모든 돈을 잃는다면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10년 혹은 평생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 리카싱은 초기 사업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해 보수적인 자금 운용 철학을 세웠고 이는 그의 평생 동안 지켜온 원칙이 되었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과신의 역량 이상의 투자를 하다가 문제를 겪는다. 이제 자신을 돌아보자. 과도한 투자를 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과신을 빙자하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지 생각해보자. 좀 졸리죠? 네. 졸려요. 일단은 잠깐만. 네, 잠깐만. 안 서지는군요. 계속 쳐올라가고 있어요. 태도가. 아이고. 사람이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하는 법. 위기. 나는 슈퍼맨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이 쉽게 상상하기 힘든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경험했다. 청쿵 플라스틱 공장의 첫 번째 제품이 순조롭게 판매된 후 주문이 연이어 들어왔다. 노동자를 많이 채용해 3교대로 24시간 생산에 매달렸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품 위기가 찾아왔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다. 구식 기계와 미숙한 작업자가 만든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 고객이 제품 인수를 거부하고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나의 등골은 서늘해졌다. 불과 며칠 만에 내 삶은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창고에 쌓인 반품 장난감 더미를 보며 나는 수천 개의 화살을 맞는 기분이었다. 고객들은 매일 보상을 요구하며 찾아왔지만 수입이 없어 돈을 줄 수 없었다. 청쿵 플라스틱은 부실 채권으로 입방아에 올랐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친척과 친구들도 빚을 갚으라고 닥달했다. 공장은 한시도 평온할 수 없었다. 직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회사의 미래와 생계를 걱정했다. 평소 침착했던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사건건 직원들을 질책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걱정하는 어머니를 보고 참았던 화를 터뜨렸다. 사업에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충격은 컸다. 특히 한때 나에게 한없이 호의적이었던 고객들이 빚쟁이처럼 돌변한 것이 가장 힘들었다. 보상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그들의 태도가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다. 나는 찬찬히 평정심을 되찾고자 했다. 먼저 사기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모든 직원에게 이번 일이 내 업무상 실수라 고백하고 부당하게 질책했던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떠난 직원들에게도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직원들과 같은 배를 타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체면을 지키기보다 현재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상대방이 오해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것보다 모든 상황을 총정리해서 상대에게 알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팀 내부가 안정된 후 나는 고객, 공급업체, 은행에도 진심으로 사과하며 회사 상황을 솔직히 밝혔다. 그들은 대체로 내 진심을 알아주었다. 그들은 모두 사업 파트너였고 청쿵 플라스틱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들에게도 손해였다. 공급업체들은 상한 기한을 연장하고 원자재를 계속 공급해 주었다. 하지만 새로운 원자재 공급가의 70%를 선지급해야 했다.
은행도 연체 상환 기한을 조정했지만 신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는 더 적극적으로 채무 상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나는 한 명씩 직접 사과하며 최대한 많은 이해를 구했다. 솔직함은 직원들과 공급업체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것이 급선무였다. 상대방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지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었다. 나는 상대방이 상황을 이해하기만 하면 나를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자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배려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삼촌의 도움으로 1955년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사업 초기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이를 이겨냈다. 평범한 삶을 원하면 평범한 좌절, 최고를 원하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세상은 공평하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나는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중에는 너무 많은 공장이 있었고 장난감 공장만 300개나 되었다. 차별화가 필요했다. 나는 국제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1957년 봄 나는 직접 이탈리아로 가서 플라스틱 꽃 시장을 조사하고 돌아왔다. 플라스틱 꽃을 회사의 핵심 사업으로 삼기로 하고 회사명을 청쿵공업유한회사로 변경했다. 본사도 홍콩섬 동부에 있는 노스 포인트로 이전했다. 우리 앞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생명의 강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 기회를 얻는다는 처칠의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기회를 얻는다. 우리 처칠의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가장 어려운 때가 성공에 가장 가까운 때다. 리카싱은 일생일대 위기를 맞이한다. 사실상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리카싱은 잠시 흥분하여 직원들을 닥달하고 화를 내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상황을 설명한다. 그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은행, 고객, 납품업체 등에도 현재 어려운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사과한다. 이는 의사결정 측면에서 탁월한 선택이었다. 만약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갔거나 직원들을 탓했다면 오늘날 홍콩 최고의 부호인 리카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연애, 일, 사업 등에서 뭔가 위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가? 그 당시 리카싱과 같은 솔직함 전략을 취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보자. 기회, 변화. 2단락을 더 읽어야 되네. 인생의 시련은 레몬주스 전략으로. 인생은 구사일생이다. 위기를 넘으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 나는 플라스틱 꽃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이 제품은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 인기를 얻었다. 언제나 인생이 그렇듯 성공이 눈앞이라 느낄 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홍콩신문에 나를 비방하는 글이 실렸다. 내 경력을 헐뜯으며 신뢰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나를 그저 찻집 종업원 출신에 불과한 사람으로 여겼다. 시계전 수습생과 철물 공장 판매원을 거쳐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세를 타고 소규모 작업장을 연 플라스틱 꽃을 들고 다니며 홍보하는 전문성 없는 사람으로 깎아내렸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비난은 성공의 증거이며 경쟁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작은 기업도 평판 관리가 중요하다. 경쟁자의 비방을 방치하면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나는 해당 신문의 편집장에게 연락해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청쿵 플라스틱 공장의 제품은 모두 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제품 문제로 실수한 적이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사가 실제 조사 없이 근거 없는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오도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적이라고 생각하면 외면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자신이 있었기에 오히려 상대방을 초대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소송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쏟아내곤 한다. 나의 이러한 특이한 태도에 신문사들은 호기심을 가졌다. 상대를 설득한 후 공장 견학을 제안했다. 편집장은 취재진을 보내 우리 회사를 취재하게 했고 사과 기사를 실었다. 이는 훌륭한 광고 효과를 냈다. 나는 언론을 활용해 경쟁자를 견제하고 무료 홍보까지 얻어냈다. 덕분에 우리 제품은 국내에서 더욱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경쟁자들의 공세는 계속됐다. 플라스틱의 꽃의 주요 시장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과 미국이었다. 외국 무역회사들이 대외 무역을 독점하며 유럽과 미국의 판매망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는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만 상품을 매입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제품으로 그들만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의 전모를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다. 우연히 플라스틱 잡지를 보다 홍콩산 플라스틱 꽃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독점 판매권을 가진 홍콩 무역회사는 이를 철저히 숨겼다. 나는 내 제품의 판매 국가, 대리점, 가격 구조, 유통 경로, 소비자 반응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나는 홍콩 외국 무역회사의 의지에 끌려다니며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했다. 실제로 해외 도매업자들은 중간상 없이 홍콩 제조업체와 직거래를 원했다. 이를 알게 된 나는 외국 구매자들과 직접 협상을 시작했다. 샘플을 보여주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많은 해외 주문을 확보했다. 동시에 홍콩 최고의 플라스틱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또한 새로운 샘플을 지속해서 출시해 주문이 끊이지 않게 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 후 회사는 안정을 찾았다. 1958년에는 플라스틱 꽃으로 100만 홍콩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누구나 인생에서 넘기 어려운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 그럴 때 이 말을 떠올려보자. 삶이 레몬을 던져줄 때 당신은 그것을 레몬 주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대개 강력한 경쟁자들로 인해 생겨난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의 상당 부분은 실체 없는 환상일 수 있다. 내가 창업했을 때 큰 외국 무역회사에 비하면 우리 회사는 자금과 유통망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만큼 열세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경쟁자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아냈다. 마오쩌둥의 말처럼 모든 반동파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세상을 장악한 경쟁자는 없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신만 있을 뿐이다. 삶이 레몬을 던져줄 때 당신은 그것을 레몬 주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리카싱의 여정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그는 플라스틱 꽃으로 기회를 만들어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 성공을 거뒀다. 홍콩 신문에 비방 기사가 실렸을 때 그는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공장 견학을 제안해 사과 기사를 받아냈다. 놀랍게도 이 비방 기사는 오히려 훌륭한 광고 효과를 내며 제품의 인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종종 비판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하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세상을 원망하곤 한다. 하지만 리카싱이 적을 설득하여 공장 견학을 시켰듯이 우리도 적이나 위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마주한 역경을 레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레몬 주스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변화. 완벽하게 완성된 요리도 일주일 후면 썩는다. 일주일 후면 썩는다. 네. 1958년 제가 태어나기 전이군요. 네. 제가 너무 할머니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책 읽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쿵 회사가 플라스틱 산업에서 급부상하며 나는 플라스틱 꽃의 왕이라고 불렸다. 대중은 내가 이 분야에 계속 매진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그해 나는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보던 부동산 분야에 진출했다. 나는 매일 90% 이상의 시간을 오늘의 일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 데 사용한다. 나는 매일 90% 이상의 시간을 오늘의 일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 데 사용한다. 세상은 무상하고 변화무쌍하다. 시대의 흥망성쇠와 기술혁신은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시대를 따라잡을 수 없다. 모든 제품은 수명 주기가 있어 극성기를 만나면 쇠퇴한다. 플라스틱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회사의 성공에 따라 많은 이들이 플라스틱 산업에 뛰어들었고 플라스틱 꽃을 생산하는 공장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나는 이 번성하는 산업의 미래의 위기를 예감하고 수익성 높은 플라스틱 꽃 사업을 과감히 포기했다. 대신 플라스틱 장난감 개발과 부동산 분야에 진출했다. 예상대로 얼마 후 플라스틱 꽃 판매가 부진해졌고 후발 공장들은 큰 손실을 봤다. 그때 나는 이미 부동산에서 수천만 홍콩 달러를 벌고 있었다. 내가 주목한 부동산 업계는 당시 침체기였다. 홍콩의 땅값은 70%, 집값은 30% 하락했다. 많은 사업가가 부동산을 피했지만 나는 홍콩의 인구가 많고 토지가 적어 부동산 침체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1958년 나는 북각의 12층짜리 산업 건물을 세우기 위해 토지를 샀다. 1958년. 이분이 지금 95살이니까 1958년이면은 몇 살 때입니까? 나 빼기를 잘 못해가지고. 하여튼 현재 95세세요. 95세인데 현역 사업가입니다. 95세인데도 하루에 42억씩 벌어들이신답니다. 하루에 42억. 세상에 하루에 42억씩을 벌고 있어요. 하루에 42억. 네. 12층짜리 산업 건물을 세우기 위해 토지를 샀다. 그러니까 42에다가 24를 더하면 66살. 그러면은 66살을 95살에서 빼면은 이 몇 살이에요? 20 몇 살인가요? 하여튼 29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사업을 잘한단 말이에요. 참. 1958년 나는 북각의 12층짜리 산업 건물을 세우기 위해 토지를 샀다. 95살이면은 저하고 40년 차이가 나는데 저는 앞으로 40년 동안 어떻게 하고 살면 좋을까요? 40년. 95살까지나 살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나는 북각의 12층짜리 산업 건물을 세우기 위해 토지를 샀다. 1960년 나는 차이완에 또 다른 산업 건물을 세웠으며 두 건물의 총 면적은 36,300평에 달했다. 몇 년 후 내가 산 땅의 가치는 수백 배로 올랐다. 네, 내가 홍콩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홍콩 가봤는데 진짜 건물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그리고 홍콩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안 해 먹는데 그냥 삼시세끼를 식당에 가서 사 먹는데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식당에 다 모여서 아침 인사도 하고 뭐 즐겁게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물가가 거기도 비싸서 집에서 뭐를 해 먹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나가서 사 먹는 게 더 싸기도 하고 또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때는 비도 안 맞고 공항까지 갈 수 있는 건물을 다 이렇게 연결을 다 해놨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홍콩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1960년 나는 차이완에 또 다른 산업 건물을 세웠으며 두 건물의 총 면적은 36,300평에 달했다. 몇 년 후 내가 산 땅의 가치는 수백 배로 올랐다.
현명한 사람은 때에 따라 변화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맞춰 대응한다. 뭐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내가 청콩 플라스틱 공장을 설립한 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기였다. 예, 한국전쟁. 내가 청콩 플라스틱 공장을 설립한 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기였다. 옆에 자꾸 말 시키니까 읽었던 책을 또 읽고 신경이 쓰여가지고 읽었던 책을 또 읽고 서방의 대중국 경제 제재로 홍콩의 중개무역이 타격을 입었지만 곧 가공산업으로 전환해 번영을 이뤘다. 정부는 새산업 정책을 수립해 홍콩 경제를 중개무역에서 가공무역 중심으로 전환했다. 자원과 시장이 제한적인 홍콩의 가공산업은 원료와 시장을 해외에서 노동력은 현지에서 조달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홍콩의 산업화는 섬유, 의류를 시작으로 플라스틱, 장난감, 금속 제품, 시계 조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며 경제의 새로운 축이 됐다. 내가 플라스틱 산업에 뛰어든 것은 이런 홍콩 경제의 변화에 부응한 것이었다. 플라스틱 제품 가공은 진입장벽이 낮아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했지만 대규모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플라스틱 꽃 생산은 초기 자본 축적 수단일 뿐이었고 회사에는 더 큰 기반이 필요했다. 부동산은 그 선택지 중 하나였으며 내 궁극적 목표는 다각화된 기업 집단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실패는 눈앞에 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고군분투하지만 조금 성과가 나오면 자만하고 게을러져서 결국 실패한다. 그들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좋은 때는 너무 좋게 보지 말고 나쁠 때는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현명한 사람은 때에 따라 변화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맞춰 대응한다. 리카싱은 플라스틱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후 부동산 사업으로 전환했다. 플라스틱 사업은 경쟁자가 많아져 이득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부동산 시장은 가치가 반토막이 났지만 저평가되어 있어 기회가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성공을 위해선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사업에서는 피벗이라는 말로 정의할 만큼 변화는 너무나 흔한 일이다. 피벗. 당신은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여 10년을 넘게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이가 들면 모든 게 귀찮아지면서 더 이상 변화를 주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세상에 작은 뜻이라도 이루고 싶다면 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거창할 것도 없다. 내일부터 작게라도 평소와 다른 일을 해보자. 출근 교통편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평소에 버스를 탔다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돌아와 보자. 새로운 배움을 위해 요가나 요리 교실에 등록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네. 이제 여기 세 번째 단어는 신뢰예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 거짓말을 싫어해요.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이 나게 돼 있거든요. 언젠가는. 저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들통났을 때를 생각하면 등짝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물론 이제 선의의 거짓말은 있죠. 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잘생겼다라고 한다든가 이쁘지도 않는데 이쁘다고 한다든가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사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자기암시 공식을 빨리 하고 이거 종교하고 무관한 거예요. 뭐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자기 암시 공식입니다.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자신감을 가져! 이러면 되나요? 자신감을 가져. 잠깐만요.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